대장동 개발의 핵심인 화천대유, 주식회사 화천대유 자산관리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479억 원입니다. 2015년 설립돼 2018년까지 적자폭을 키워갔지만 이듬해부터는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이 성과를 거두며 매출과 이익은 급증했고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21%에 달했습니다. 최근 분양한 곳을 포함한다면 화천대유가 거둔 분양 수익만 4천억 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개발 특혜 논란을 야기한 건 바로 배당금입니다.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성남에 뜰 지분 7%를 가진 화천대유와 SK증권을 통한 특전 금전신탁이 거둬들인 배당금은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에 반해 개발 주체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분 50%를 가지고도 배당의 3분의 1만 가져갔습니다. 이는 처음 벌어들인 1,830억 원까지만 개발공사가 챙기고 나머지는 민간에 돌아가도록 사업을 구상했기 때문입니다.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해 거둔 분양 수익과 막대한 배당 수익까지 더한다면 화천대유 관계자들은 약 8천억 원의 이익을 거둔 셈입니다. 이번 사태를 둘러싸고 민관 합동개발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대장동은 민간 사업자와 개발공사가 함께하는 민관 합동개발로 추진됐는데 각종 인허가권을 가진 공공이 사업을 이끈다면 개발 속도는 빨라지고 성공 가능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은 개발 지역 땅을 강제로 사들일 수 있는 강제 수용권도 갖고 있어 일반적인 개발 사업보다 낮은 금액으로 토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제 대장동 원주민이 받은 토지보상금은 3.3제곱미터당 200만 원대 수준이었지만 개발을 마친 뒤 분양가격은 2,5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민간의 자본에 공공의 권한이 더해져 막대한 배당 수익으로 돌아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국경제TV 전유성입니다. 네,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대장동 개발 논란, 이 민간 부동산 개발 전반을 위축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부 전유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이 대장동 개발의 머리가 누구냐, 이제 사업장에 뭐 특혜는 없었느냐 이런 부분은 이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다루지 않기로 하고 오늘은 이런 수익 구조가 어떻게 이제 만들어졌는지 어떤 점들이 현재 우리 우려가 되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수익이 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뭐 1조 원이 넘는 수익이 났다는 건데 원래 부동산 개발 사업이라는 게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는 사업들입니까? 네, 보통 건설업계에서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하면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만큼 수익성도 많지만 위험성도 높은 사업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예. 적절한 가격의 땅을 매입을 해서 적정한 시기에 아파트를 짓고 그리고 높은 가격에 분양을 해야지만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건데 이 과정에서 하나라도 삐걱거리게 된다면 막대한 금융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사업 주체가 도산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예. 이번 대장동 개발은 일반적인 도시 개발보다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특혜 논란이 불거집니다. 민간 사업자와 공공이 함께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인데요. 지자체와 개발공사는 개발 사업 과정에서 각종 인허가권을 갖습니다. 또 공익을 위해서 개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땅을 강제로 사들이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예.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었고 때문에 더 높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팔 수 있었습니다. 실제 대장동 사업을 처음 구상할 때 필요한 땅을 사들이는 데 필요한 금액은 약 1조 원 수준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공공이 개발 주체로 참여하면서 강제 수용권을 활용을 했고 원주민에게 돌아갈 토지 보상금은 원래 계획했던 1조 원에서 6,100억 원까지 줄었습니다. 약 4천억 원 정도 줄어든 건데요. 일부 원주민은 시세가 600만 원 정도였던 토지를 280만 원에 팔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개발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토지 구입 비용이 크게 줄어든 셈이고 예. 그 수익이 화천대유와 일부 투자자에게 돌아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사업 추진 과정 동안 집값이 크게 올랐고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서 보상금의 10배에 가까운 분양가로 공급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민간업체의 수익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물론 이제 민간업자들끼리 1조 원 넘게 개발 이익을 본 사례도 있긴 하죠. 우리 부산의 그 LCT 사업처럼 있긴 한데 하지만 이번 이 대장동 사업의 경우는 사업에 공공이 참여를 하면서
이 수익성을 좀 높여준 그런 부분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민관이 합동으로 개발했다라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모든 민관 합동 사업이 논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장점도 있는데요. 민간은 공공이 되기 어려운 자본을 유치를 하고 공공은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시키면서 빠르게 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은 민간 합동 개발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다만 이번 대장동 개발은 초과이익에 대한 수익이 모두 민간에게 넘어가도록 세팅이 돼 있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이 됩니다. 예. 대장동 개발이 안정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건 앞서 말씀드린 공공의 사업 주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민간 업체의 수익은 어느 정도 공공으로 환원이 되고 초과 이익은 조금 환수될 필요성이 있었는데요. 물론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이 지분 구조에 참여하면서 1,830억 원이라는 배당 수익을 거둔 건 맞습니다. 다만 기대치보다 훨씬 높은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민간업체의 수익에 대한 상한선이 있었다면 이 같은 논란, 과도한 배당금에 대한 논란은 불거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기부 체납을 통해서 한 4천억 원 정도를 환수를 했기 때문에 뭐 대충 합쳐보면 전체 이익이 한 58% 정도를 환수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단순히 이제 배당 수익 측면만 놓고 보면 좀 국민 정서를 넘어선 과도한 수익 측면이 있겠다, 민간에게 돌아간 그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이제 그 사이에 이제 화천대유 직원이 뭐 퇴직금을 50억을 받았다든지 뭐 그 관계자들끼리 서로 뭐 자금을 불법적으로 좀 주고받은 정황 같은 게 나오면서 마치 이제 민간의 모든 부동산 개발 행위가 다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구분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지금 시점에서 봐야 하는 건 그렇다면 이 얼마 정도가 민간의 적정한 이익이냐 하는 부분일 텐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기준이 나온 그런 건 없죠? 네, 맞습니다. 도시개발법상 민간의 수익 상한이 법적으로 제한이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어느 정도 법적인 보완이 이번 논란을 계기로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개발보다 더 큰 규모, 즉 신도시 개발에 해당하는 택지 개발은 민과 관이 함께 사업을 추진하면 민간 사업자의 수익은 약 6%로 제한이 됩니다. 택지 사업은 워낙 규모가 큰 데다 정부 차원의 사업 추진이다 보니까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도시개발 사업보다 더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번 논란이 불거지고 국회에서는 민관합동 도시개발 사업은 민간 업체의 수익률을 6%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택지 개발과 비슷한 수익률의 제한 규모인데요. 단 이 정도의 수익률이라면 민간업체가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업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로 꼽힙니다. 예. 공공의 권한을 활용해 개발 사업이 추진된 만큼 민간업체의 수익성이 어느 정도 환수돼야 되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인데요. 하지만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 어느 정도 수익을 보장해야 민간업체의 참여도가 유지가 될지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진영 대한부동산학회장의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민의 개발 이익을 6%로 제한을 하게 되면 민간이 도시개발 사업을 거의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 최소한 우리가 개발 이익을 20-30% 정도는 보장을 해줘야만 민간 개발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이번 대장동 개발 사업은 은행권과 증권업계까지 맥이 닿아 있습니다. 금융업계에서 부동산 PF라고 불리는 사업들은 알짜배기 사업으로 꼽혔는데요. 이번 논란으로 인한 후폭풍은 금융업계까지 번질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영민, 문성필 기자의 리포트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엔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들이 포함돼 컨소시엄을 구성합니다. 대출과 투자자 모집 등을 통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입니다. 특히 대장동 개발 사업의 경우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모지침서에 건설업자는 제외하고 컨소시엄 대표사를 금융회사로 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 지원했던 컨소시엄 대표사가 모두 금융회사였던 점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금융회사들에겐 부동산 개발 사업 참여는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통합니다. 기본적으로 규모가 수천억 원 이상 되는 데다 5%대의 대출 채무 수수료도 받을 수 있고 대출 연체율도 0.49%로 낮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금융회사들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규모도 매년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불똥이 금융권으로 번지면서
이런 분위기에 변화가 감지됩니다. 앞으로는 재건축, 재개발 등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에 참여할 때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PF를 설립하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뭐 ABC가 있다고 한다면 그중에 B나 C를 살짝 건드리거나 혜택의 크기가 100인데 50%만 줄여도 기존에 갖고 있던 업계에서 통용되던 매우 합법적이고 정당한 비즈니스 모델의 판이 흔들리니까 여기에 정부와 정치권에서 부동산 PF 관련 규제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정치적으로 민감하다 보니까 너무 뜨거운 계란은 바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본다면은 차분하게 수사 결과 나오는 거 보면서 정책적으로 미비한 부분 있으면은 그거는 열심히 또 저희가 개선해야죠. 금융권에서 효자 사업으로 불리던 부동산 PF가 대장동발 리스크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네, 부동산 개발은 양면이 있죠. 당장 지금 서울 집값이 치솟는 것도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개발 이익이라는 면에만 너무 이제 천착한 나머지 업자들의 개발에 대한 의지를 꺾어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전효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